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되게 굉장히 길게 쉰 것 같아요. 다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번 연휴 너무 긴 것 같아요. 그죠? 뭔가 쉬어도 아직도 하루가 더 남은 그런 느낌? 그래서 저도 추석 연휴 동안은 어, 시골 춘천에 가서 가족들이랑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방송을 오랜만에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다시 새로운 떨리는 마음이 듭니다. 지금 어떻게들 지내시는지 궁금해요. 오늘 내일 또 주말이 남아서 여행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네. 상국님 여행 잘 다녀오셨나요? 네. 현식님 반갑습니다. 네. 다들 오래간만입니다. 그러면 추석은 지났지만 추석 연휴에도 책 읽는 찌라에 책 읽기는 계속됩니다. 네, 상국님, 네, 추석 잘 보냈습니다. 많이 먹어가지고 좀 배가 나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책은 아마 거꾸로 보이시겠지만, 내 안에서 나를 만드는 것들이라는 책이에요. 추석 전에, 선물 받았어요. 보통 그 명절세라고 회사들에서 선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떤 회사에서는 이렇게 책을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회에 이번 연휴 동안 읽어봤는데 너무 좋은 책이어서 함께 하고 싶어서 오늘 가져왔습니다. 준영님은 열이 있어서 링겔 맞고 왔다고 심지어 내일 출근이라고 하시는데 저희 가족들도 다 감기가 걸려가지고 엄청 막 알아눕고 그렇기도 했는데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그죠? 좀 감기 걸리기 쉬운 계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은 연휴 기간 동안에는 무탈하게 아프지 마시고 연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네, 바랍니다. 네. 모리스님, 카메라가 이 모드로 보면 반대로 나와요. 그래서 읽을 때는 반대 방향으로 보겠습니다. 건비님,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내 안에서 나를 만드는 것들이라는 책이고, 2015년에 나왔던 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는 애덤 스미스가 예전에 그 도덕 감정론이라고 쓴 책을 이 러셀 로버츠라는 분이 경제학자인데 다시 좀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서 쓴 책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책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몰랐던 흥미로웠던 사실들이 많이 나와요. 행복하고 좋은 삶이란 어떤 것일까?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보는 명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오늘을 사는 우리들만의 고민은 아니었다. 250년 전 스코틀랜드의 한 도덕 철학자는 도덕 감정론이라는 책에서 이 질문들을 정면으로 다루었다. 저자는 바로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애덤 스미스. 그는 이 책을 통해 도덕적인 마음은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그리고 왜 사람들이 자기 이익과 상관없는 일에도 예의 바르고 선하게 행동하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도덕 감정론은 심리학과 철학, 그리고 오늘날 행동 경제학이라 불리는 학문을 모두 담아낸 고전 중의 고전이다. 이 책의 곳곳에 부와 행복의 추구, 우정, 그리고 미덕에 대한 스미스의 풍부한 식견이 묻어 있다. 스미스는 독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에 관한 답을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다. 행복하고 좋은 삶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 18세기 당시만 해도 도덕 감정론은 대단한 성공작이었지만 사실상 오늘날에는 거의 잊혀진 책이다. 애덤 스미스 하면 누구나 그의 두 번째 책인 국부론을 떠올리지 도덕 감정론이란 책이 있다는 건 알지도 못한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네,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가 실제로 이 쓴 책을 보면 나연님 경제책이냐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애덤 스미스가 이런 주장을 했단 말이야 싶을 만큼 굉장히 행복에 관한 철학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효차님 끝까지 읽어드리지 않고 이렇게 중간중간 제가 표시한 부분을 읽어드립니다.
어떤 국가는 부자인데 왜 어떤 국가는 가난한지에 대한 이유를 밝힌 엄청나게 유명하고 훌륭한 책을 쓴 덕에 애덤 스미스는 자본주의의 아버지로 불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 감정론에서의 애덤 스미스는 행복을 얻기 위해 돈을 따르는 삶이 얼마나 헛된지에 대해 그 누구보다도 설득력 있게 말해준다. 자본주의를 추구하고 이기심을 키우는데 더없이 일조한 애덤 스미스가 어떻게 무력의 덧없음을 강조할 수 있을까?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근데 실제로 이 책은 말년에 쓰여졌다라기보다는 국부론을 쓰기도 전에 시작해서 자기가 죽기 전까지 집필했던 책이래요. 그때까지 계속해서 수정했던 책이니까 애덤 스미스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쓴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질문하는 시간이란 책인데요. 송수연님도 강추해주고 계세요. 자, 새끼손가락과 수만 명의 목숨. 1759년 애덤 스미스는 도덕감정론을 집필하면서 모르는 사람 수만 명이 죽었다는 사실보다 내 새끼손가락 하나가 없어진다는 사실에 크게 상심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지적했다. 스미스는 지진을 상상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갑작스런 지진으로 인해 무수히 많은 사람들과 중국이라는 대제국이 사라졌다고 생각해보자. 그리고 중국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유럽의 한 휴머니스트에게 이 끔찍한 소식이 전해졌다면 과연 유럽의 휴머니스트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짐작컨대 우선 그는 불행한 중국인들에게 닥친 불운을 무척 애도할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목숨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롭고 사람이 읽어놓은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다는 사실에 비통해하며 자신의 심경을 표현할 것이다. 페북에 표현을 하겠죠. 혹시나 그가 투기업자라면 이 재앙이 유럽의 상업과 전 세계 무역 사업에 끼칠 영향까지 예측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만다. 그는 자신의 감정과 의견을 적절하게 표출하고 난 뒤 그런 끔찍한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는 듯 아주 편안하게 다시 하던 일을 하거나 놀거나 휴식을 취한 뒤 곤히 잠들 것이다. 지진 얘기를 마친 후 스미스는 반대의 상황을 얘기한다. 사람들이 자신의 새끼손가락이 없어질 거란 사실 앞에서는 어떻게 반응할 건지에 대해서. 그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사소한 사고가 오히려 그에게 실질적인 불안감을 안겨줄 것이다. 만약 그가 내일 자신의 새끼손가락을 잘라버려야 한다면 아마도 오늘 밤 쉽사리 잠들지 못할 것이다. 반면 수억 명에 달하는 사람이 죽은 사고가 났다고 생각해보자. 하지만 그 사고를 직접 보지 않는 한 그는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코를 골며 잠들 것이다. 이렇듯 인간은 수많은 사람들의 사망사건보다 자신의 작은 불운에 더 고통스러워한다. 오케이, 그 정도는 나 역시 인정한다. 이 부분은 애덤 스미스가 쓴 부분이고요. 이 밑에는 이 작가인 러셀 로버츠가 해설을 단 부분이에요. 하지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보다 내 새끼손가락에 더 마음이 쓰일까? 이 사실은 전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정말 스미스는 우리가 그 정도로 이기적일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 국부론에서 세상이 이기심에 의해 움직인다고 했던 스미스의 말이 새삼 떠올랐다. 이에 대해 스미스는 복합적인 견해를 가진 듯 보인다. 물론 인간의 본성에 따라 우리의 생각이 대체적으로 나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해도 스미스는 우리에게 나 자신 말고도 생각하는 것들이 무수히 많다고 했다. 자, 도덕 감정론의 첫 문장이 이를 입증한다. 인간이 아무리 이기적인 존재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운명에 관심을 갖게 하는 어떤 원칙이 인간의 본성에는 분명히 있다. 또 자신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을지라도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자 한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쓴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로 마음을 쓸까? 당신의 새끼손가락과 수백만 중국인들의 목숨을 맞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보자. 당신은 그렇게 하겠는가? 당신은 멀리 있는 수백만 명의 죽음보다 당신의 손가락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 더 불행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위의 질문에 대한 스미스의 답은 어떨까? 그는 인정이 눈꼽만치도 없거나 교양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라도 그런 거래는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인간이라면 그러한 거래를 상상하는 것만으로 마음이 움찔거린다고 덧붙이면서 직접 보지 않았다 할지언정 자신의 작은 불운을 막기 위해 수억이나 되는 중국인 형제들의 생명을 기꺼이 희생시킬 사람이 있을까? 인간의 본성은 그런 생각만으로도 두려움에 깜짝 놀라게 되는 법이다. 세상이 아무리 부패하고 타락했더라도 그런 상황을 즐길 수 있을 정도로 악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스미스는 말했대요. 네, 준영님, 저는 지금 내 안에서 나를 만드는 것들을 읽고 있습니다. 물론 국부론에서 그는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이기적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국부론에서 스미스가 정의한 이기심이란 극단적 이기심과는 다르다. 이 부분이 굉장히 의외였어요. 국부론의 초반부를 보면 번영을 이뤄내는 전문성의 힘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인간은 자신이 잘하는 한 가지 일을 전문화하는 대신 나머지는 타인의 도움을 통해 얻고자 한다. 이때 인간이 극단적인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렇게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 인간은 타인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을 것이다. 자신이 원하는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대체 왜 주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잘하는 것을 해서 이렇게 교환하는 게 맨 처음에 국부론에 나오잖아요. 그 부분 역시 완전히 인간이 이기적이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기적인 인간은 어떻게 타인이 원하는 것을 주게 된 것일까? 이 의문에 대한 답은 간단하다. 스미스가 새로 정의한 이기심 때문이다. 우리는 타인이 원하는 것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타인이 답례로 무엇을 줄 거라고 전제했기 때문에 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정의한 이기심이다. 자기 자신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단순한 개념의 이기심과는 분명 다른 의미다. 이러한 이기적인 인간들의 교역이야말로 번영을 가능케 하는 전문성의 힘이라고 스미스는 설명했다. 국부론에는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교역의 본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어떤 종류든 상대에게 흥정을 붙이는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제안한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면 당신 역시 원하는 것을 갖게 될 것이오. 이런 의미는 사실상 모든 거래에 내재되어 있다.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상대방과 서로 원하는 것을 주고받는다. 이는 스미스의 유명한 문장으로 손꼽히는 아래의 설명으로 계속 이어진다. 우리가 고기와 술, 빵을 먹으며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은 푸주간 주인이나 양조업자, 빵집 주인이 관용을 베풀어서가 아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의 이익을 중시했을 뿐이다.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거래할 때 그들의 인간애가 아닌 자기애에 호소한다. 또한 우리가 필요한 것을 말하지 않고 그들에게 유리한 점을 말한다. 자, 그래서 저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현실적인 내용으로 이어지는데 굉장히 와닿았어요. 이러한 인간의 기본 본성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하지만 동의는 할지언정 이를 지속적으로 인식하며 살기는 쉽지 않다. 특히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이런 인간 본성을 잊고 있을 때가 많다. 그러니까 이러한 인간 본성이라 하면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내가 주겠다라고 기본적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기소개서들을 보면 이 회사에서 일하는 게 저의 꿈이며 이 회사는 제게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쓴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회사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그 회사도 당연히 나를 원할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 방금 전 스미스가 한 말을 기억하는가? 취업을 원한다면 그 회사의 인간애가 아니라 자기애에 호소해야 된다. 그러니 당신네 회사가 나를 채용하면 왜 좋은지 그 이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한다. 나아가 내가 당신네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에 어떤 도움이 될지도 설명하라. 이건 이제 저자가 쓴 내용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기애랑 그 다음에 인간애라는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누구나 자기애가 먼저기 때문에 자기애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설명을 하라는 겁니다. 사람이 가장 큰 신경을 쓰는 대상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이 사실을 기억해두면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때 상당한 도움이 된다. 네. 그래서 보통 뭐 이기심, 이타심으로도 많이 설명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또 재미있는 생각인데요. 기원전 1세기 탈무드에 등장한 위대한 현자인 힐렐은 이러한 물음을 던진다.
내가 나 자신을 위하지 않는다면 누가 나를 위해 줄 것인가? 그러나 반대로 내가 나 자신만 위한다면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이에 대해 스미스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당신이 당신 자신만을 위한다면, 다시 말해서 수억 명의 목숨과 자신의 손가락을 맞바꾼다면 당신은 인간이 아닌 괴물이다. 이것이 나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의 두 번째 단계다. 우리는 모든 것을 내 위주로 생각한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항상 나에게 득이 되는 쪽으로만 행동하는 것은 아니다. 스미스 역시 사람들이 이타적인 행동과 이기적인 감정을 어떻게 조화시키는지 궁금해했다. 네. 그러면서 공정한 관찰자, 수연님이 말하신 부분이 공정한 관찰자가 등장하죠.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인간이 이토록 비도덕적이고 이기적인데도 어떻게 우리 행동은 종종 그렇게 관대하고 고상할 수 있을까? 인간이 남의 일보다 자신과 관련된 일에 훨씬 큰 영향을 받는 건 부정할 수 없는 본능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물음에 대해 한 가지 답을 한다면 우리가 친절하고 품위 있는 존재로 타고났기 때문이다. 스미스식으로 표현하자면 자유롭고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동정심으로 가득한 존재가 우리들이다. 남에게 마음을 쓰고 남에게 고통받는 모습을 보기 싫어할 만큼 우리는 이타적인 존재다. 하지만 스미스는 이기적인 생각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이 단순한 자애심이나 동정심 때문은 아니라고 강하게 주장한다. 오늘 도덕감정론 읽으신 분이 많아서 그런지 더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인간의 여린 힘으로는 자기애가 일으키는 강력한 충동을 이겨낼 수가 없다. 조물주가 심어놓은 자애심의 미약한 불꽃도 자기애를 태워 없애버릴 수는 없다. 이런 스미스의 주장을 들으니 다시 의문이 든다. 그의 말처럼 우리의 인간애가 그토록 약한데도, 그러니까 인간애라고 하면 이타심이죠. 그게 약한데도 왜 우리는 무턱대고 비도덕적이고 이기적인 것이 아닐까? 스미스는 그 이유를 공정한 관찰자 때문이라고 말한다. 공정한 관찰자란 인간의 상상 속 인물로 스미스에 따르면 인간의 행동은 이 공정한 관찰자와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 공정한 관찰자는 우리와 대화를 나누며 우리의 행동이 도덕적인지 확인해주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물이다. 즉, 어떤 행동이 도덕적인지 어떤 행동이 옳은지 판단해야 할 때 우리는 이 인물과 이야기를 나눈다. 공정한 관찰자는 양심과 아주 비슷해 보이지만 고맙게도 스미스는 이 둘의 차이점을 친절히 알려준다. 양심은 각자의 가치관이나 종교 등의 원칙이 정한 기준에 어긋났을 때 자극을 받는다. 그런데 이런 기준은 상대적이고 개인적이기 때문에 스미스는 큰 가치를 두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그런 기준보다는 어깨 너머로 나를 쳐다보는 사람이 인간 대 인간으로 나를 심판한다고 상상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다. 네, 호규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공정한 관찰자는 이성, 원칙, 양심, 가슴 속 동거인, 내부 인간, 우리 행동의 위대한 심판자이자 결정권자다. 그는 우리가 타인의 행복을 건드리려 할 때마다 우리의 모렴치한 격정을 향해 깜짝 놀랄 만큼 우렁찬 목소리로 소리친다. 당신 역시 먼지처럼 많은 세상 사람들 중에 하나일 뿐이다. 당신은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잘나지 않았다. 당신이 계속 그렇게 추잡스러우리만치 이기적으로 군다면 분명 사람들의 분노와 혐오의 대상이 되고 말 것이다. 이게 그 공정한 관찰자의 목소리라는 거죠. 도덕 감정론에 등장하는 공정한 관찰자는 인간이 그저 한낱 미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겸손하라고 조언한다. 공정한 관찰자는 우리에게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내가 남들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떠올리면 다른 사람들에게 더 친절할 수 있다. 공정한 관찰자는 지나친 이기심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타인에 대한 배려심은 훌륭하고 고상한 것이라고 일깨워주는 우리 안의 목소리다. 이 목소리는 내가 이득을 보기 위해 남을 해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자기애는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생긴다. 그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그건 그렇게 쉽게 생기지 않는다. 네, 광성님 꼭 읽어봐야겠다고.
스미스에 따르면 우리는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 물론 그런 척은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좀 넘어가 볼게요. 심리학과 철학에서는 인간의 도덕성이 타고나는 것인지 학습되는 것인지를 놓고 오래도록 논쟁을 벌이고 있다. 그거죠. 뭐 선악론, 성선론 그거죠. 그래서 스미스 역시 인간의 도덕성이 타고난다는 견해 쪽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도덕성을 타고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내면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인간의 도덕의식은 다른 사람들의 지지와 반감을 경험하면서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이렇듯 사람들은 타인의 반응을 경험하면서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을 심판하는 공정한 관찰자를 상상하게 된다. 공정한 관찰자를 상상하면 나 자신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서서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다. 이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피하거나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용감한 행동이다. 그러나 이를 피하지 않고 잘 해낼 수 있다면, 즉 한 걸음 물러서서 자신을 지켜볼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 어떻게 하면 점점 나아질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결점과 습관을 잊고 평생을 방랑하듯 사는 대신 마음 챙김을 하며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다. 여기에 나오는 이 공정한 관찰자가 딱히 같진 않겠지만 왠지 보이지 않는 손처럼 아담 스미스의 상상력에서 나온 어떤 그렇지만 보이게 만든 그런 존재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제 앞에 2장 같은 경우는 나에게 질문하는 시간이었고 인간이 그러면 이기적이냐 이타적이냐를 두고 공정한 관찰자 개념을 들어서 인간이 이타적인 면을 분명히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더 행복에 한 걸음 다가서서 행복을 위한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용화님 오륜서를 읽고 있다고. 그 책도 저도 궁금하네요. 언양님, 인간 이해에 대한 정석 또는 고전책 부탁드려요 했는데 오히려 지금 같이 듣고 계신 분들이 더 많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용화님 오륜서를 추천해 주셨고 일단 더 계속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19세, 스탠포드 대학교 2학년 학생이다. 너무 좋겠네요. 당신의 꿈은 음악가가 되는 것이다. 음악가로 성공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스탠포드 졸업장은 훌륭한 보험 증서가 될 것이다. 게다가 거부인 아버지가 당장 유산을 물려주겠다고 말한다. 그게 9만 달러고 하지만 아버지는 단호박처럼 이제 더 못 준다고 이게 끝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두 가지 갈림길이 놓여 있다. 주식을 판 돈으로 음악가의 길을 걸을 것인가 아니면 주식을 보유하며 음악가보다는 안전한 길을 선택할 것인가. 자, 이게 실제로 있었던 얘기래요. 바로 워렌 버핏의 아들입니다. 지난 35년 동안 주가가 1000배 넘게 오른 버크셔 해서웨이의 CEO, 그의 아들 피터 버핏은 실제로 음악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는 19세에 스탠포드를 중퇴하고 아버지에게서 받은 주식을 팔았다. 그리고 그렇게 손에 쥔 9만 달러를 가능한 오래 지킬 수 있도록 계획을 짰다. 하지만 그렇게 4년을 보낸 피터 버핏의 상황은 별반 나아지지 않았다. 허름한 아파트에서 낡아빠진 자동차를 몰며 근근히 살아가야 했으니까. 음악을 하며 돈벌이를 하려고 애쓰고 있었지만 대개는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던 중 그에게 행운이 찾아왔다. 이웃집 사람이 MTV의 광고 음악가를 찾던 사람에게 그를 소개해 준 것이다. 이후에 일이 계속 잘 풀리면서 피터 버핏은 마침내 음악가로 꽤 훌륭하게 성공할 수 있었다. 그는 영화와 TV용 노래를 작곡했고 TV 다큐멘터리에 삽입된 곡으로 권위 있는 상도 받았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일을 하면서 동시에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된 것이다. 애덤 스미스는 명예나 재산을 추구하는 삶에 열광하지 않았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 우리를 정말로 행복하게 만드는 것에 집중하라고 조언했다. 그리고 우리를 정말로 행복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선천적으로 사랑받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우선 이 문장에 대해 두 가지 설명이 필요하다.
스미스는 우리가 쓰는 것과 다른 의미로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일단 스미스가 쓴 사랑받다는 말이 오늘날 연애나 가족 간의 사랑을 뜻하는 사랑받다와 같은 의미는 아니다. 여기서는 사람들이 누구에게나 사랑받기를 원한다는 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를 요약하여 표현했기 때문이다. 스미스는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하고 존경하고 자신에게 관심을 갖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이 표현을 썼다. 그래서 이제 이 장에서는 이 사랑받다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받기를 원한다. 애덤 스미스는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행복이란 감정은 사랑받는다는 느낌으로부터 생겨난다고 덧붙였다. 내가 사랑받고 있고 또한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얼마나 행복할까? 반대로 내가 미움받고 있고 미움받아 마땅하다는 사실을 알면 얼마나 불행할까? 스미스는 주위에서 우리의 행동이나 본 모습을 관찰한 사람들이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해 라고 말해줄 때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느낀다고 말한다. 물론 스미스의 행복 공식에 반대할 수도 있다. 외부의 인정 때문에 행동하는 것이 건전하지 않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단지 내가 행복하려고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는 것이 아니다. 스미스는 그런 의미로 말하지 않았다. 그렇게 사랑받으려는 건 옳지 않다. 스미스에게 있어 사랑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충분히 사랑스럽기 때문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결과다. 이제 사랑스럽다라는 의미를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저는 이게 약간 인정받다와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했어요. 그에 따르면 우리는 고결함과 정직함, 훌륭한 원칙을 지닌 존재로 보이기를 원한다. 우리는 실제로도 존중, 칭찬, 관심, 명성이나 좋은 평판을 얻고 싶어 한다. 한마디로 사랑받을 자격을 갖추고 싶어 한다. 그래서 이 사랑받고 사랑스럽다에 대한 스미스의 표현은 이렇다고 합니다. 인간은 선천적으로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다시 말하면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자격을 갖추고 싶어 한다. 또한 인간은 선천적으로 미움받는 사람이 될까봐 두려워한다. 다시 말하면 미움받아 마땅한 사람이 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인간은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 즉, 아무도 자신을 칭찬하지 않는다고 해도 마음으로는 칭찬받을 자격을 갖추고 싶어 한다. 인간은 비난받는 사람이 될까봐 두려워한다. 즉, 아무도 자신을 비난하지 않는다고 해도 마음으로는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이 될까봐 두려워한다. 네, 이렇게 해서 인간의 어떤 행동 동기에 사랑받고 싶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준영님은 책 읽으면서 필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필사 많이 추천하시더라고요. 독서법 중에 필사를 추천하는 것들이 많은데 저는 필사는 제가 하는 방법은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밑줄을 친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따로 마지막에 적어 놓습니다. 원 센텐스에 적어 놓습니다. 네. 스미스의 이상은 내면의 자아가 외면의 자아를 그대로 비출 때, 즉 사람의 겉과 속에 다름이 없을 때 실현된다. 아쉽게도 인간은 그 이상이 미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걸 스미스는 잘 알고 있었다. 희대의 금융사기꾼 버니 메이도프처럼 말이다. 그는 월스트리트에서 수년간 금융의 천재로 평가받았다. 뛰어난 투자 감각과 성견 지명을 내세워 투자자들에게 꾸준히 높은 수익을 안겨주었기에 폰지 사기의 희생양을 찾는 것이 그에게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폰지 사기는 투자자들의 수익금을 신규 투자자들의 원금으로 메우는 일종의 다단계 금융 사기라고 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이 떠오르는 대목이죠. 메이도프는 투자자가 부릴 수 있는 묘기를 충분히 뽐냈고 그 덕분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았다. 그러나 메이도프는 자신이 사기꾼이라는 사실 또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스미스식으로 말하자면 스스로 사랑스러운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뜻이다. 네, 은혜님, 저는 요약해서 이틀 동안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스미스의 주장에 따라 추측해본다면 메이도프는 감옥에 가기 전부터 불행했을 것이 분명하다. 자신 안에 공정한 관찰자에게 이미 범죄 사실을 들켰기 때문이다. 자신의 삶이 많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을 때조차 적어도 메이도프 자신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일까? 소문에 의하면 메이도프가 체포된 뒤에 불안해하기는커녕 도리어 안도했다고 한다. 더 이상 자기를 속이지 않아도 됐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네, 윤희님, 저는 지금 내 안에서 나를 만드는 것들이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애덤 스미스 원저의 도덕 감정론을 러셀 로버츠가 해석해서 쓴 것이고요. 오늘 5장까지 소개하려고 했는데 지금 3장밖에 소개를 못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3장에서는 행복을 위한 새로운 우선순위에서 사람들이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1장에서의 공정한 관찰자와 이어지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조금만 더 얘기를 하면 결론적으로 스미스는 스스로 사랑스러운 존재라고 상상만 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실제로도 꼭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다. 그것이 삶의 진리이자 순리이기 때문이다. 내가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 혹은 실행하지 않은 나의 동기에 대해 칭찬하는 사람은 나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칭찬으로부터 어떤 만족도 얻을 수 없다. 그 칭찬은 우리에게 어떤 비난보다 더 큰 굴욕감을 안겨준다. 그리고 그 칭찬으로 인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반성을 하게 된다. 그 칭찬처럼 되지 못한 지금 우리의 모습에 대하여.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면 진정으로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측면을 계속해서 3장에서 강조를 합니다. 네. 시간이 다 됐어요, 여러분. 잠시만요. 이 안에 엄청 더워가지고 땀을 엄청 흘린 저의 모습을.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내 안에서 나를 만드는 것들을 3장까지 읽어드렸고요. 내일은 뒷부분을 더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많아서 저는 보통 이틀에 걸쳐서 한 권의 책을 나눠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매일 밤 10시 반에서 11시까지 책벌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은 쉬고 있어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굉장히 그 아담 스미스에 대한 호기심이 많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어떤 현대 경제학의 어떤 기반이 되는 그런 철학을 닦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인간의 이기심에 의해서 수요 공급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했던 사람인데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그런 어떤 이타심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이런 식으로 인간을 굉장히 내밀하게 관찰해서 이 책을 집필했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사실 내가 행복해지기 위한 방법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인간을 굉장히 극단적으로 관찰하고 인간을 이해하려는 노력의 산물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이 같이 들어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 책을 읽고 좋다고 얘기해 주신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더 많이 다 읽었던 기억 때문에 함께 해주시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좋은 책이니까 또 내일도 열심히 요약해 와서 또 계속해서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직 연휴가 하루 남았어요. 그래서 내일도 굉장히 행복하게 하루 연휴를 즐기시고요. 내일 밤에 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